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 응용 Hypothesis Test More 여러가지 검정 동영상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있는 주제들 가지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교수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요즘 이슈들이 다 너무 좀 빡센 거밖에 없어가지고 함부로 발을 들여놓기가 좀 무섭습니다. 뭐 오프라인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곧잘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 의견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선생님이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뭐 보는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를 거고 설령 선생님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꼰대짓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거리감이 다 다를 텐데 그걸 내가 함부로 이제 얘기한다라고 누군가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간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참지 못하고 어떤 의견을 예전처럼 또 밝히는 일이 종종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피곤할까봐 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모아놨던 대학생활 웃잘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바닥이 나고 있어요. 좀 정답 기부하는 게 힘들면 이게 정답 기부도 아니지. 너네가 정답을 제출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거니까 이제 기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합법적인 거래인데 경제성 공학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당한 가치의 평가인데 어쨌든 기부라고 생각된다면 정답 기부하는 게 힘들면 웃잘이라도 좀 기부를 좀 해라. 나 웃잘 나만 보고 웃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좀 재밌게 하도록 합시다. 몇 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등록금 내는데 공부하는 애들한테만 A 플러스 주고 이게 뭐하는 짓임? 서울대 애타네요. 더 억울한 건 A 플러스 받는 애들은 심지어 돈도 안 내. 오히려 받음. 크크크크. 돈은 우리가 내는데 왜 지들이 받냐고. 네. 이거는 뭐 재미는 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파고 들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득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잠시 퍼즈가 걸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대가 그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 본부 앞에 잔디밭이 되게 멋지게 깔려 있는데 그걸 이제 총장 잔디라고 불러요. 총장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멋진 잔디밭이다. 뭐 그런 뜻은 원래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대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너 이 자식 어떻게 들어왔냐? 너 잔디 깔아주고 들어왔지? 라는 말을 농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뭐 학교가 산 위에 있어서 산에 실제로 노루랑 토끼들이 돌아다녔었어요.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었고 그래서 노루를 풀어놓고 왔다. 사냥용 뭐 관상용 토끼를 뭐 100마리 가져오는 걸로 기여 입학을 했다. 뭐 이런 농담들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깔아놓냐면 그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것들이 한번 논의가 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제도가 기여 입학 제도죠. 외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문을 부모로 둔 학생들을 좀 입학이 쉽게 해준다거나 어떤 기부금을 많이 낸 학생들을 좀 입학을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엔 거의 금기시 되어 있죠. 그래도 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을 찾기는 찾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등록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공부한 애들한테만 A 플러스 주고 장학금 주고 이거는 당연히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그 공리적인 발상을 했을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얘기를 친구들이랑도 많이 했고 수업에서도 이게 논의된 적이 있는데 100명 뽑을 대학이 95명을 뽑고 혹은 100명을 그대로 뽑고 5명의 엑스트라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의 기여금으로 입학시켜줘서 그 기여금으로 학교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괜찮은 방법일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의 존재, 기어 입학한다는 학생들의 존재와 그게 누구인지를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할 거냐,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극단적으로는 저는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를 거치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는 상황이 머지않아 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 학생들은 일종의 기어 입학을 한 거다. 네, 빙빙 돌아왔지만 그런 얘기고요. 돈은 우리가 내는데 여러분들 요 글쓴이와 익명군은 네, 기어 입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내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무 불만이 없고요. 저는 다만 이제 외부 장학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생활비가 등록금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국립대들은 등록금이 면제된다라고 해서 외부 장학금으로 그게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두어 달 생활비 길게 봐야 한 2달 반에서 3달 반 생활비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다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학기 등록금이 15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그 근처였거든요. 공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싼 돈이 아니죠. 게다가 그게 지금 아직까지 계속 안 오르고 있죠. 국립대들은. 네, 서울대는 법이라면서 좀 모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기어 입학이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그겁니다. 네, 강의 평가를 보여주는 교수님인데요. 이게 BKU처럼 보이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제 때문에 자살 충동 느껴서 진짜 목매달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장난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고 밤새서 했고 시험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C 맞았습니다. 이런 과목은 살다 살아생전 처음입니다. 일단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거 문과 아닌 것 같고 공대인 것 같은데 보통 공대가 이제 과제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대학이 과연 과제가 정말 많은가, 공부하기가 힘든가, 견디기 힘든가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안 해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제가 서울대 다닐 때 그 2000년대 초반에 대학원생 때쯤에 외국에서 서울대에 한 2년간 계셨던 교수님이 나중에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꽤 오래 계셨으니까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도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뭐 진심을 다해서 좋은 강의를 하려고 한다. 다만 문제는 이 교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른 4개, 5개의 과목을 더 듣고 있다는 걸 까먹은 채로 과제를 낸다는 것이다. 즉 과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생각은 한국대학교는 과제가 너무 많다인 거고 다른 쪽 최근에 제가 또 늘 유튜브를 보는데 몇 년 전부터 보는 몇 가지 유튜브가 외국 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교환 학생을 하거나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서 교환 학생을 할 때의 어떤 모습 혹은 한국인들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들 같은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이제 교환 학생 하는 경험들을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말들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20살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의 수준은 유럽이나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대학교 학생들의 1학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온다. 뛰어나다. 다만 대학교에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 대학 생활을 되게 즐기는 것 같다. 여기 와서 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사귀고 술게임도 배우고 NT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너무 즐겁다. 내가 대학교에서 특히 공학 계열에서 학기 16주를 보낸다는 것은 거의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에 진짜 등록금이 부족해서 흔히 말하는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 같은 거,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제는 나는 비수면 상태로 살겠다는 거다 라는 말을 어떤 학생들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대학교의 생활은 굉장히 여유롭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어딘가가 현실일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 유학 간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한국의 대학교 생활은 조금 루즈한 편이다 라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서는 또 9년이나 됐지만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길 바라고 좀 더 과제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과 학생들이 이런 거 수업을 듣고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봤을 때, 이 학교 학생들이 이 정도 과목을 들었으면은 이런 건 알더라고 라는 신뢰의 평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그래야 우리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학교를 졸업한 것이 의미가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좀 더 당연히 이제 과제를 잘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만, 요 이제 짤방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신뢰가 안 가는 게, 과제가 많다, 힘들다는 인정이 되지만 과제 열심히 해서 밤새서 하고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C가 안 나와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진짜 면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 거에 비해서 덜 나올 수는 있는데 진짜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하게 다 했는데 C가 잘 안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 경험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좀 신뢰는 잘 안 간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검정이라고 단원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모수 검정이에요. 비모수 검정이 대부분이고 명확히 비모수 검정이라고 분류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컨텐츠로 한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그냥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비모수 검정의 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요 명칭을 그냥 비모수 검정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앞에서 가설 검정을 우리가 배웠어요. 가설 검정을 배웠는데 가설 검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설 검정은 모수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릭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파라미터 모수가 뭐였는지를 기억하자면 정규 분포로 쳤을 때 이런 애들 그리고 지수 분포로 쳤을 때 이런 애들이 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수에 대한 거를 가설을 검정하는 겁니다. 주로. 또한 이런 모수를 이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수를 알아야 되면 물론이고 이 모수를 어떤 걸 쓸지를 알기 위해서 평균 분산을 쓸 거냐 람다를 쓸 거냐를 알려면 어떤 분포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자료나 모집단이 특정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이 당연히 모집단 표본이 그 모집단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할 때 그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화살표가 아니고 따른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른다.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전제해야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다루는 것들은 뒤에 나오는 한 가지 정도 빼면은 다 그냥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거의 그냥 비모스 검정으로도 많이 생각하니까 모집단의 어떤 분포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다른 말로는 모르는 가설 검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같은 얘기지만 가정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해
부족해서 그렇거나 자료 분포 형태가 좀 특이하거나 아무튼 모집단의 분포를 하나로 딱 얘기를 하기가 우리가 아는 어떤 확률 분포로 얘기하기가 좀 여러모로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특징을 보면 방금 말한 대로 모집단이나 자료의 분포에 구애받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걸 가정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적은 자료, 특이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상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정규 분포를 쓴다거나 지수 분포를 쓴다거나 특정 분포를 쓴다 그랬을 때 데이터가 대체로 괜찮은데 뭐 일부 몇 개, 일정 퍼센트가 너무 튄다. 그럼 이거 감당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좀 이제 곤란해질 수 있으나 비모수 검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비모수 검정의 종류들을 보면 아시는데 대부분 크기가 아니라 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 다음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적은 자료, 특이한 자료의 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요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 하나 분포를 모른다, 자료가 적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요 별표, 두 번째 요 별표 때문에 합쳐서 어떤 결과를 낳냐? 검정력이 낮아진다. 즉 주어진 정보가 적은 상황에서 야 이거 애매한데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몰라 제껴. 데이터가 적은데 그냥 있는 걸로 해. 그럼 데이터도 적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 분포나 T 분포나 뭐 카이적 분포를 가정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이렇게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빈도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빈도로 찍었더니 히스토그램으로.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카이 제곱으로 가정하시죠. 라고 하면 실제로는 없는 이 수많은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그은 막대를 노란색을 가정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가정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검정력이 낮고, 또 하나 두 번째 단점, 이게 장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인데 치명적인 두 가지 장점인데, 가설 검정은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설 검정은 거의 대칭적으로 추정과 대응이 돼요. 추정을 할 수 있으면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고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으면 추정을 할 수 있고, 구간 추정에서의 신뢰 구간은 가설 검정에서의 유의 수준과 1 빼기 알파 요런 관계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추정을 할 때 우리가 특히나 중요했던 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노란 선을 그리고 이렇게 양쪽 꼬다리 잘라서 요 범위 안에 90몇 퍼센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선, 곡선, 확률 분포의 곡선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이 짓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신뢰 구간이나 추정이라는 거는 못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좀 다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모수 검정은 그런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이 완전히 따로따로 있는 얘기냐? 그렇진 않고요. 데이터가 많아지고 분포가 좀 예상이 되는 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좀 봤더니 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더니 대충 이런 분포다라 라는 짐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수준이 되면은 모수 검정으로 바꿔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모수 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모수 검정으로 하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정력이 낮아요. 검정력이 낮다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H1이 참인데 실제로는 가설 검정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못해요. 그냥 H0로 결론이 나는 거죠. H0를 기각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H1 쪽으로의 주장을 펼치기에 부족한 결론만 내주는
거기까지 안 되겠는데?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 정도 데이터를 어떻게 안 되나요? 뭐 이러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승에 안 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애매하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번 이쪽으로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고 분포가 예상되면 부호 테스트, 사인 테스트를 G 테스트나 T 테스트로, 윌콕슨 테스트를 역시 G 테스트나 T 테스트로, 맨 위트니 테스트를 순위학 검정 같은 것을 두 집단 평균에 대한 T 테스트 비교로, 크루스카 월레스 테스트를 원웨이 아노바로 이렇게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개당 뭐 몇십 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진짜 뭐 서너 개, 뭐 여섯 일곱 개가 아닌 이상 한번 해볼 만은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적을 때는 우리가 비모수 검정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논리적으로 이건 모수 검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넣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9-1의 얘기는 이미 다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모수 검정이 적게 쓰이는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이 단점들이 우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단점들이 우선 해당이 됩니다. 이 단점들이 그대로 왔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절차가 뒤에를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특히나 과거에는 통계 패키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은 어느 게 어느 경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메인 이유가 될 거고요. 현실에서 쓰일 만한 상황은 이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 이미 넘어갔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중단을 하고 다른 테스트를 위한 자료를 모은다던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실험을 설계한다던가 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가 적을 때 모수 검정에 충분한 데이터까지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냥 손 빨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좋았어. 일단 해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못 먹어도 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도망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 한타로 이것도 롤 얘기인데 어쨌든 있는 거 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걸 가지고 애매한 정도면은 그대로 계속 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 확실한 결론이 나왔다 싶으면 이건 좀 재검토를 빨리 더 돈이 많이 들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보통은 자료 수집이 너무 비싼 경우, 그래서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모수 검정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예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부호 검정 보겠습니다. 사인 테스트, 부호 검정, 사인 검정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얘를 우선 가설을 보면 이해가 쉽게 돼요. 귀무 가설이 중위값, 중앙값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중위수, 중위과, 영어로 미디언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러니까 등수로 얘보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이제 똑같은 개수만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앙값에 대한 가설 검정,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뒤를 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가설이 모집단의 중앙값이 요 정도일 거다. 아니다, 그게 아닐 거다. 아니면 크거나 작다로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지. 뒤에 다시 보겠지만, 만약에 방향이 있는 단측 검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집단이 2개 있는 경우에는
그 격차를 미리 계산을 해서 이걸 이제 뒤에도 보면 알지만 이렇게 D라고 하는데요. D를 미리 계산을 해서 D가 뭐 0이다 아니면 특정 값이다 2다 아니면 D가 2보다 크다 D가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집단의 격차가 있다 없다 혹은 있어도 그냥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 2 정도 차이 난다 중앙값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건 우리가 평균으로 원래 가설 검정하던 거를 중앙값으로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값으로 대신한다는 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x1, x2 이렇게 해서 xn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크기 정렬을 했다라고 할 때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위치를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정렬을 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쯤을 우리가 판별하고자 하는 요 기준값으로 잡는다면 만약에 실제 모집단이 요 M0에 해당하는 중위수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요 샘플들도 스몰 x1부터 스몰 xn의 요 샘플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대 요거가 50% 50%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0보다 작은 애와 M0보다 큰 애가 반반의 확률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M0가 진정한 중앙값이라면 모집단의 중앙값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나라 남자 키의 평균이 174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으로 쳐도 그 정도라고 일단 쳐보죠. 뭐 성인 남자 키의 중앙값이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 한 그 정도라고 보죠. 정규 분포에 가까워서 174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무작위로 한 8명을 뽑았을 때 174보다 작은 사람, 큰 사람이 각각 4명씩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큰 사람이 너무 많거나 작은 사람이 너무 많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남자 키의 중앙값이 174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요게 지금 요 식이 뭐냐면 M 플러스는 뭐냐면 이xi가 우리가 계산하는 저 기준 M0보다 크면은 I, 1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개수입니다. 개수. 요 보라색 식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입니다. 다른 말로는 요 편차, 중앙값에서 뺀 편차가 양수인 놈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값보다 우리가 설정한 요 기준 중앙값보다 큰 경우의 개수. n-는 샘플 중에 작은 경우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M0가 진짜로 모집단의 중앙값이라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얘가 클 확률, 작을 확률이 다 50%이기 때문에 샘플 개수에 대해서 n 플러스의 개수, n-의 개수가 다 50%의 이항분포를 따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말한 대로 8명이면 큰 사람 4명, 작은 사람 4명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4명이 아니고 3명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4명이 아니고 3명이 나왔다 그러면 3명, 2명, 1명 될 확률 구해서 얼마가 되는지. 네. 크다 그러면 큰 쪽으로, 작다 그러면 작은 쪽으로, 네, 뭐 다 큰 쪽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된다면 그게 그 개수를 좀 넘어서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개수를 지나치게 한쪽이 P 플러스, 그러니까 174보다 큰 남자가 너무 많든지 174보다 작은 남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게 많은 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5명이 됐다. 이 확률을 구하든지 n 플러스의 이 확률을 구하든지 n 마이너스의 이 확률을 구해서 단측은 그걸로 하면 되고 양측은 그거 중에 더 작은 확률을 2를 곱해서 양쪽 꼬리 확률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p 플러스가 이 확률로 나오면 p 마이너스는 이만큼일 거기 때문에 그냥 둘을 더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작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측 확률을 구해서 그 p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설정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안 한다를 하면 됩니다. 얘의 특징 및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면, 만약에 대응 표본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격차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가설 경계값이랑 만약에 딱 일치를 한다, 요 중간값을 그래서 좀 센스 있게 정해야 되는데, 뭐 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없죠. 뭐 예를 들어 M0가 무슨 실험인데 4개 교통사고 4건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실제로 4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걸 제외해야 돼요.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걸리게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릴 때 0.5씩 옮겨가지고 경계값에 안 걸리게 하는 테크닉을 썼었잖아요. 그런 테크닉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0를 4개가 아니라 3.5개라고 한다던가 혹은 4.5개라고 하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9-2가 있는데요. 리안이, 저희 딸이죠, 풍선 튕기기 이렇게 여러 번 튕기는 연습을 하는데 잘 못해요. 연속으로 성공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리안이의 실력이 중간값이 3.5회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리안이 아빠의 3.5회는 지금 택도 없고요. 2번 하나? 의견을 부호 검정으로 확인하시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보시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2번, 3번, 5번, 2번, 4번, 6번, 4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3.5회 이상이니까요. 뭐 경계값에 안 걸리니까 등호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귀무가설은 3.5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count 명령을 쓰면 되고요. count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m-를 쓰면은 3.5보다 작은 횟수거든요. 귀무가설이 오른쪽을 해야 됩니다. 귀무가설이 오를 확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p-value라는 게 귀무가설이 오를 확률이거든요. 네. 오를 때의 사건이 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카운트 인프를 해주는데, 작다, 작은 조건, 경계값을 뒤에 and를 써주면서 하면 됩니다. 네. 앰퍼샌드 기호죠. 이걸 쓰면서 해주면 3건입니다. 3.5보다 작은 게 하나, 둘, 셋. 3번 있죠.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5번이나 n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P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을 생각을 하면 3번에 대해서 3 이하가 될 확률을 다 구하면 되니까 1번, 2번, 3번만 발생할 확률을 다 더하면 성공 횟수가 3이고요. 시도 횟수가 8번, 성공률은 0.5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누적으로 하면은 36.33%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 제대로 설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3.5라는 것이 제대로 된 중간값이라고 했을 때 8번에서 이 정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36% 정도 된다는 거죠. 일어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아버님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몇 번 더 튕긴 거지 3.5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그럴 실력이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규분포나 이런 거 전혀 가정을 안 했고요. 반반 확률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냥 이항분포만 논리적으로 사용을 한 비모수 검정이 되겠습니다. 네, 부호 검정과 거의 비슷한 부호 순위 검정,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이제 정식 명칭을 하는데 보통 다 윌콕슨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글 책은 이걸 그냥 이렇게 윌콕슨 검정 이렇게 한글로 많이 쓰기도 할 겁니다. 네모와 동그라미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윌콕슨 테스트, 윌콕슨 검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부호 순위 검정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눈치챈 학생들이 있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부호와 순위를 이용한 모집단 중간값에 대한 가설 검정이라는 것도 똑같고 두 집단인 경우 그 격차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중앙값이 서로 같다 다르다 혹은 한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지금 뭐 같다 다르다라고 해놨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다 작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도 봤지만 그 격차 MA, MB 요거를 우리가 XI 값으로 봤을 때 데이터들을 각각의 데이터들을 두 데이터에 대해서 그 서로 대응되는 데이터 대응 페어드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XI가 XA의 I 빼기 XB의 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대응되는 순으로 이렇게 있을 때 DI가 양수인 DI의 절대값의 순위 DI의 절대값들을 올림차순 순위로 만들어서 낮은 게 좋은 거니까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좋은 거니까 얘는 음수인 DI 절대값의 순위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양측 검정일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작은 거를 쓴다는 거죠. 극단적인 사건이 어느 쪽에 일어났냐 이거죠. 그래서 기각력을 단측인 경우에는 t가 t0보다 작은 값이 알파가 되는 t0가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어요. 표를 통해서 요 기각력을 찾는 겁니다. 표로 요걸 찾으면 됩니다. 요 실습 보면 사실 쉬워요. 지금 서술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려 어려워서 요 그냥 개념만 쭉 설명하고 실습으로 볼 겁니다. 양측 같은 경우에는 요게 2분의 알파가 되는 기각력을 찾으면 됩니다. 특징 및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자꾸 같아지는 경우에는 이게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 둘 다 3등이다. 그럼 3등과 4등 사실은 3등이 2명이다. 그럼 3, 4등이니까 둘 다 3.5등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부여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통계 패키지를 돌렸을 때는 통계 패키지에서는 뭐 SPSS나 R이나 이런 데서는 경고가 뜹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진짜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윌콕슨 검정입니다.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의 정량을 확인하기 위해 눈금 측정 도구 A와 무게 측정 도구 B가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9잔의 주문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부호순위 검정으로 확인하라. 그러니까 눈금 측정으로 이제 양 측정해 주는 게 있고 무게 측정으로 양 측정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똑같이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위수가 같다는 게 두 데이터의 중위수가 같다는 게 우리의 귀무가설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9-3번 부호순위 검정, 윌콕슨 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다는 게 방금 말했다시피 귀무가설이고 아니야. 뭔가 이거 지금 꼬였다. 다르다. 라는 게 대립가설입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눈금 측정 도구는 이렇게 나왔고 무게 측정 도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줘요. 빼준 겁니다. 이렇게 다 빼준 거죠. 각각 A에서 B.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 절대값을 씌웁니다. ABS가 절대값이에요. 그다음 이 절대값들의 순위는 요 값의 요 범위에서의 등수죠. 그리고 요 등수를 참조하는 이 보라색 영역은 고정돼야 되니까 F4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참 오름차순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작은 걸 1등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쪽입니다. 네, 제일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D 플러스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D가 플러스인 놈이면 요 등수를 가져오고요. 아니면 0. D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 D값이 음수면 그 등수를 가져오고요. 아니면 0. 이 경우에는 안 가져왔죠. 그러니까 처음 두 개는 양수니까 이쪽으로 등수가 찍혔고 4, 7. 그 다음은 얘가 9.2에 8등이니까 이쪽으로 8등이 찍혔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플러스인 등수를 모았고 마이너스인 등수를 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둘이 똑같다면 나보다 작은 쪽이든 큰 쪽이든 개수도 똑같아야 되지만 등수도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수도. 격차의 등수도 비슷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윌콕슨 크리티컬 밸류가 지금 데이터가 9개거든요. 데이터가 9개입니다. 총 9잔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9개일 때 양측 검정, 괄호 안은 단측 검정이고요. 괄호 밖은 양측 검정으로 뭘로 해도 되지만 한 5%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개가 되거든요.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기각합니다. 근데 15잖아요. 네, 기각 못하죠. 이러면 기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6 정도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등수의 합이 6등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으로 작은 등수들만 이쪽에 모여 있는 거니까 나머지 큰 등수들, 격차 많이 나는 거는 다 반대쪽으로 가 있다. 극단적으로 좀 이쪽 큰 쪽, 작은 쪽이 데이터가 쏠려 있거나 극단적인 값들이 저쪽에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거 귀무갓을 기각한다가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15등, 30등 정도 멀어진 거면은 그럴 수 있죠가 되는 겁니다. 1등부터 9등까지를 합쳤을 때 45등이니까 반반 했을 때 22.5등이거든요. 그러니까 7.5등, 7.5등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쪽이 6등이 나오려면 22.5등에서 16.5등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데이터가 몇 개 안 남아요.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다 저쪽으로 넘어가고 남아있는 놈도 1, 2, 3등 정도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차가 되게 작은.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야지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두 측정기기는 대체로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같은 수준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정에서 비모수 검정을 이제 먼저 보고 있는데요. 비모수 검정들이 실용적이기도 하고 간단한 건 스프레드시트로 할 수 있지만 또 딴 거는 이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까지 이제 수준이 다양하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인 이제 부호 검정이나 부호 순위 검정, 윌콕슨 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는 데다가 개념 자체도 참 어떻게 논리 퍼즐 같이 좀 재미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설명하면서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스프레드시트 들여다보면 이거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